안녕하세요. 항공우주연구원 전략기획본부를 맡았던 지금은 이제 본부장을 내려놨습니다만 대한민국 우주외교 그동안에 이제 우주 관련해서 계속 그런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주 외교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이런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먼저 우주의 현 상황, 그리고 대한민국의 우주 역량, 그리고 대한민국 우주 외교의 미래, 이 순서대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주가 매우 중요하다고들 다들 이제 인식을 하는데 어떻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했습니다. 먼저 우주 기술은 전략 기술에 해당됩니다. 발사체는 일단 전략 기술이라는 것을 잘 아시겠잖아요. 그게 그 미사일과 거의 같은 기저의 그 기술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발사체를 개발한다는 것은 미사일을 개발한다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런 관점에서 협력을 하기가 매우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발사체를 개발하는데 협력을 한다? 이거는 결국 미사일 기술을 공유한다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국제적으로 매우 통제를 하고 있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성도 고품질, 고정밀 위성, 이런 것은 굉장히 정교한 그런 첨단 기술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 역시 전략 기술로서 기술의 이전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 기술은 전략적으로 이제 중요한 핵심 기술이고, 이게 이제 한 나라의 생존과도 직결되어 있는 거다. 예컨대 정찰 위성이라든가 군 통신 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각 국가들이 갖고 있지 않고서는 다른 어느 나라의 도움을 받다가 만약에 그 국가들과 갈등 관계가 생겼을 때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면 이제 국가의 생존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가 군 정찰이라든가 또는 군 통신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모든 인프라가 다 러시아에 의해서 파괴당했을 때 그걸 이제 위성 그 서비스를 통해서 이걸 받았단 말이에요. 그걸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그걸 해줬는데, 그런 것이 없으면 이제 당연히 전쟁에서는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는 이런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주기술은 일단 전략기술이다. 그리고 이 전략기술은 국제협력을 하는데 매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수출통제라고 하는 이 레짐하고 관련이 되는 겁니다.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활용입니다. 우리가 위성들을 많이 만드는데 이 위성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분명히 용도가 있어서 만드는 것일 거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은 어떤 용도로 쓰느냐? 이게 이제 위성이 올라가서 영상을 촬영을 해서 계속 그 영상 정보를 지상으로 내려 보내면 그 정보를 가지고 다양한 활동에 쓰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 모니터링도 할 수 있고, 뭐 산림의 분포도라든가 뭐 농업 작황이라든가 또 수산물의 뭐 변화라든가 해수 온도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현재 지금 돌아가는 환경 이슈라든가 또는 그 각 국가의 지금 뭐 작황 농업 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 방송이나 통신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서비스가 민간 서비스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항법, 이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산업과 관련이 된, 그래서 이제 이 활용과 관련돼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아주 그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 이런 관점에서의 또 그 국제 협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의 우주 외교는 어떤 게 있는가 또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게 신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신경제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이름을 붙인 건데 새로운 비즈니스 또 새로운 산업이 막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거대한 하나의 큰 구조로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의 경제 체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저는 이거를 신경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주 첨단 기술을 가지고 스핀오프를 하면 이것이 새로운 산업이 된다. 예컨대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우주인들이 살려면 거기에서 요리를 해서 먹어야 되는데 불을 피울 수가 없으니까 전자레인지가 개발이 됐고, 그 전자레인지가 이제 일반 민간 그 가정에 다 보급이 되면서 전자레인지 시장 자체가 어마어마한 규모가 됐고, 그다음에 정수기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또 그다음에 의료에서 뭐 그 CT라든가 MRI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다 파생된 그 우주의 기술에서 파생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새로운 비즈니스나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있더라.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지구에서의 자원이 점점 고갈되어 갈 텐데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자원을 어디서 확보를 할 거냐? 결국 우주에 있는 자원을 확보를 하게 될 텐데 각각에는 달이나 화성, 조금 더 멀게 가면 소행성에 있는 수많은 자원들, 무궁무진한 자원을 활용을 하면 지구의 자원이 고갈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이제 점점 보기 시작합니다. 국제 사회에서도
이제 우주가 거대한 경제라는 관점에서 이제 보기 시작했고, 그러면 이제 국제 질서라든가 국제 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큰 부분이 우주 기술과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우주에서 나오는 경제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외교의 축이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국제 질서, 그러니까 인류 영역이 이제 지구에서 우주로 확장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국제 질서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다면 거기에 있는 질서 있는 규율이나 관리를 하기 위해서 외교적인 어떤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잖아요. 여태까지는 그 우주의 외교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그러니까 우주는 외교를 사실 잘 모르고 외교는 우주를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주와 외교가 접목되지 않고서는 될 수 없는 이러한 상황들이 자꾸 생기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주의 현 상황을 보면 이게 이제 미국의 내셔널 시큐리티 스페이스 스트래티지, 미국의 국가 안보 우주 전략, 이게 2011년도에 나왔는데, 사실 미국은 대통령이 바뀐다 하더라도 대전략들은 바뀌지 않거든요. 우주 안보 전략이라든가 뭐 우주 정책이라든가 우주 외교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크게 바뀌지 않고 그게 갑니다. 그래서 2011년도 것부터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우주의 환경은 어떠냐. 지금 그 우주에 있는 지구 궤도에 약 23,000개의 위성들이나 위성이 파괴돼서 폐기물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중에서 8,000개는 운영 중인 거고 나머지는 그냥 돌아다니는, 수명을 다했거나 또는 파괴돼서 돌아다니는 그런 잔해물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런 잔해물들의 숫자를 보통 저희가 지금 23,000개라고 하고 있지만, 이 1cm 단위까지 보기로 하면 한 50만 개 정도가 됩니다. 이 1cm 정도가 그냥 예를 들어서 국제 우주정거장을 뚫고 지나가면 뭐 산소가 당연히 나가고 뭐 거기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이런 큰 대형 사고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50만 개가 그 지구궤도 돌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우주 환경은 지금 혼잡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우주 상황 인식이라고 하는 이런 그 내용들이 국제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주 물체를 어떻게 추적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충돌의 가능성이 있을 때 어떻게 회피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SSA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주가 매우 중요하다 보니까 서로 대립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주조약에 따르면은 당연히 우주 개발은 평화적 목적으로만 하도록 되어 있지만, 우주 자산이 워낙 정찰이라든가 군 관련해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정밀항법 같은 경우에 유도무기를, 정밀항법 위성이 없이는 절대 그 유도무기를 활용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러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이 인식이 되고 있다 보니까 상대국에 만약에 그 국가 간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일단 그 위성부터, 해당되는 중요한 위성부터 이제 파괴를 시키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립.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제 회복력을 강화해야 되겠다. 회복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중요한 위성이 파괴됐을 때 어떻게 빨리 이것을 복구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고, 복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제협력을 통해서 우호국의 다른 위성을 좀 활용을 하던가, 아니면 국내 우주산업을 열심히 육성을 해놔서 국내 우주산업에서 언제든지 그런 동일한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역량을 만드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경쟁인데, 결국은 이제 우주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다들 자국의 우주 산업을 키우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던 우주 산업이 이제는 경쟁의 대상으로 들어가고 있다. 어떻게 이 경쟁을 앞으로도 계속 압도적인 우위를 유지할 것인가, 결국은 이제 우주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나오게 되는 거고,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육성한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스페이스X가 되겠습니다. 스페이스X는 처음부터 역량이 있었던 곳은 아니거든요. 아이디어는 뛰어나지만 돈도 부족하고 기술도 없었는데 나사가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그 기술을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돈도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스페이스X가 커진 거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전략 하에서 미국의 우주 산업이 점점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도에 이제 미국의 우주 정책 스페이스 폴리시를 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큰 축으로 세 가지를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가 우주 외교, 그 다음에 우주 경제, 그리고 우주 안보. 그래서 우주 외교가 이제 여기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결국은 미국의 선도적인 지위, 미국은 모든 분야에서 그 리더십, 선도적인 지위를 갖고자 하는 국가 전략을 갖고 있는데 이게 우주로도 확장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념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주 외교라는 하는 축에 하나 들어가고, 그다음에 우주 경제, 이제 우주를 경제적 차원에서 보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는 우주가 관련 돈이 되나?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답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면 이제는 우주를 개발하는 게 앞으로 돈이 되고 그 미래 번영과 밀접한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를 하고 거기에 관련된 우주 정책을 세우겠다라고 해서 이제 큰 축이 우주 경제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안보, 우주 안보, 우주가 굉장히 안보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다양한 정찰위성이라든가 군 통신위성이라든가 또는 뭐 항법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각각이 다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 다음에 공격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것까지 이제 우주 정책에서 다뤄야 되는 이런 시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2020년도에 우주 외교, 우주 경제, 우주 안보를 이렇게 내세웠는데 사실 그 전에는 뭐 그렇게 우주가 외교냐 안보냐 이렇게 그렇게 중요하게 보여져 있던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냥 과학기술적 관점에서의 협력, 과학기술의 뭐 인간의 어떤 호기심을 뭐 충족해주는 이런 노력, 뭐 이런 것에 주로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우주는 외교적이고 안보적이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미국이 이제 선언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이제 외교와 관련돼서 우주 외교의 그 전략적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Strategic Framework for Space Diplomacy를 이제 발간을 하게 되는데, 그게 그 전해에 있었던 해리스 부통령이 미국의 선도적 지위를 유지하는데 우주가 매우 중요하다. 경제적 번영과 과학기술적 진보와 국가안보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여기에 기반을 해서 이제 프레임워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를 위한 외교, 외교를 위한 우주, 그다음에 우주 외교의 인적 역량 강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이 우주 전략 프레임워크를 만들게 되는데, 우주를 위한 외교는 뭐냐? 우주가 매우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 우주를 대상으로 한 외교 활동을 강화하자. 쉽게 말해서 미국이 그동안 리더십을 갖고 있는 이 지구상의 각종 다양한 의제들을 이제 우주로 확장하자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외교를 위한 우주는 외교를 강화하는 데 우주 기술을 활용하자는 거예요. 위성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보니까 이걸 외교에 활용을 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주 외교의 인적 역량을 강화하자. 그래서 우주 외교 인력, 그러니까 외교관들이 이제는 우주 영역 인식을 강화하는 교육을 좀 시켜야 된다. 쉽게 말해서 우주에 특화된 이슈에 대한 지식을 강화해서 그 타 분야 외교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우주의 자산을 좀 쓸 수도 있고, 또 우주에 관련되는 의제들을 타 분야하고 접목을 시켜가지고 협상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종합 그 예술적인 그런 능력을 좀 갖춰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우주 외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여태까지는 그냥 외교는 외교고 우주는 우주였다면 이제 우주를 가지고 외교적인 협상의 대상으로 쓰거나 우주를 위한 외교를 하거나, 그렇다면 이제 외교관 여러분들은 지구에 있는 여러 가지 뭐 기후 변화 이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제 우주도 알아야 되는 이런 세상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우주 외교 하는데 과연 우리나라는 우주 외교 할 만한 나라인가? 먼저 발사체부터 보겠습니다. 크게 발사체, 위성, 우주 탐사 이렇게 저희가 크게 세 가지의 큰 범주로 우주를 말을 하는데, 발사체는 1990년대부터 저희가 과학 로켓을 발사하면서부터 이제 로켓 그 발사체를 개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개 1950년대에 우주 개발을 시작한 다른 나라보다 40년 늦게 발사체 개발을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KSLV-2, 그러니까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를 성공하면서 1.5톤짜리 굉장히 거대한 위성을 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발사체를 갖게 됐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이야기인데, 우주로 우리가 쏘아 올리고 위성을 쏘아 올리고 싶을 때 언제든지 쏘아 올 수 있는 수송체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뭐 경제적으로 돈이 되느냐 또는 뭐 스페이스X랑 경쟁이 되느냐, 이거는 별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국가안보적으로 필요한 위성을 쏘고 싶은데 스페이스X가 만약에 바빠서 못 쏘겠다 그러면 우리 거 쏘아야 되거든요.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쏘아야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발사체를 갖고 있느냐, 이건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발사체는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1990년대부터 위성을 저희가 작은 위성부터 만들기 시작했지만 보면은 몇 년에 한 개 정도 쏘아 올리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2020년대에 접어들면 수십 개의 위성을 막 쏘게 됩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100개가 넘는 위성을 쏘게 될 겁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성을 활용해서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도 계속해서 투자를 하면서 위성의 개수를 늘려나가는 거죠. 이게 우주 자산이고 이게 우리나라의 생존에도 관련되고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질에도 연결되고 그게 우주 경제하고도 관련되기 때문에 위성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우주 탐사. 우리가 이제 다누리호 달 궤도선을 쏘아 올렸죠. 2022년 8월에 쏘아 올려서 12월부터 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잘 돌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탐사라고 하는 것. 우리가 발사체를 갖게 됐고 그 다음에 위성 능력이 있으면 이걸 탐사선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지금 우리 발사체로 달까지 가는 것은 못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게 차세대 발사체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달이나 뭐 화성이나 더 멀리 보내기 위한 발사체를 더 거대한 발사체를 개발하는 것이고 그때는 이제 스페이스X의 발사체를 활용해서 지금 우리 궤도선이 갔습니다. 가서 거기에서 그 나사의 그 과학 탑재체 하나를 실어주고 또 우리도 각 학교나 기관들이 만든 이런 탑재체들을 실어서 지금 달 궤도를 돌고 있으면서 이런저런 그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우주 역량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주 탐사도 이제 우리는 하는 그래서 우리가 우주의 크게 세 그 축으로 봤을 때 위성, 발사체, 탐사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나라. 그렇기 때문에 우주 외교가 점점 중요해지는 나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2022년도에 대통령께서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을 발표를 하셨고 거기에 보면 6대 정책 방향이 있습니다. 달, 화성 탐사하겠다, 우주기술 강국 도약하겠다, 우주산업 육성하겠다, 우주인재 양성하겠다, 우주안보 실현하겠다, 국제공조 주도하겠다. 그래서 2032년까지 달 착륙선을 보내고 2045년까지 화성에 착륙선을 보내는 걸로 지금부터 준비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국가 우주 기본 계획에 그 우주 탐사, 수송, 산업, 우주 안보, 우주 과학 확장의 이런 추진 전략 중에 5대 장기 우주 개발 미션을 만들어 놓고 앞으로 향후 5년간의 우주 경제 기반을 구축하고 첨단 우주 기술을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국가 계획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 우주의 외교를 보면 우주 외교의 의제가 여태까지는 발사체 특히 발사체와 관련해서는 통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략기술이기 때문에 전략기술은 통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비확산 체제나 수출 통제의 대상이 되고 뭐 우리가 그 바세나르나 그 뉴클레어 서플라이 그룹이나 이렇게 다른 그 비확산 체제에도 분명히 우주도 관련이 됩니다. 그러나 가장 관련이 되는 거는 미사일 수출 통제 체제, 그래서 미사일 테크놀로지 컨트롤 레짐 (MTCR이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수출 통제와 관련돼서는 이제 우리 군축에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1987년대에 그 수립된 MTCR에 우리가 회원국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그 발사체 기술의 그 통제, 그러니까 이전이나 이동이 통제되는 이런 그것에 우리가 열심히 준수해야 되는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활용과 관련해서는 위성들이 만들어주는 각종 위성 영상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거 우주 외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위성 영상 정보를 가지고 공공활용, 예를 들어서 재난관리라든가 농업, 해양, 환경, 기상, 뭐 산림 모니터링 등에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상업적인 그런 그 활용을 하는 것은 뭐 TV나 그러니까 방송통신, 뭐 항법 이런 것들은 이미 상업적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전 세계가 280조 원 정도 규모의 위성 활용 시장이 있다면 2040년까지 한 540조 원으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위성 활용 쪽은 앞으로도 전망이 매우 밝다. 그럼 그런 관점에서의 우주 외교는 뭐가 있느냐? 이제 자연재해나 기후변화나 식량이나 에너지 관련해서 우주기술을 활용하는 정부 간, 비정부 간 국제기구 활동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인터내셔널 차터라고 하는, 그래서 어디가 재난이 났을 때 우리의 위성 영상을 보내주는 이제 이러한 서비스를 해주는 이런 국제기구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뭐 GEO 활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유엔에서 만든 또 재난 관리 위성 영상 제공해주는 UN 스파이더, 아직은 지금 참여를 안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참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되게 많고요. 또 UN 에스캅에서도 우주 분야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잘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앞으로는 이 우주 외교의 관점에서 이제 아태 지역에서의 우리의 역량을 계속해서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그러한 것들이 좀 더 제공될 수 있는, 우리의 역량을 좀 더 제공시켜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관점에서 우리가 우주 외교적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ODA, 이제 공적 원조가 사실은 우주 분야는 잘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뭐 어디에 뭐 교육 시설을 하나 짓는다거나 이런 것과 달리 거기에 뭐 예컨대 위성을 하나 만들어준다 그러면 막 1억 달러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ODA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중국이나 일본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외교적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유엔에서는 외기권 평화적 이용 위원회라고 해서 유엔 코프스가 이제 우주 외교를 담당하는 그 장이 있어요. 그 비엔나가 유엔 본부의 그 비엔나 본부에서 우주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104개국이 회원국이고 2월, 4월, 6월 정도에 과기소위, 법률소위, 본회의로 해서 매년 회의를 열고 거기에서 각종 의제들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뭐 우리가 했던 것은 우리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 우주 외교라고 하는 관념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냥 보통 뭐 그 각국별로 우주 개발 성과 그냥 발표해주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하는 수준. 앞으로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들이 고민을 좀 해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막 받아 적어 갖고 와가지고 야, 앞으로 이런 거 문제가 될 것 같으니 우리 우주 정책에 넣읍시다. 뭐 이런 이제 정도의 제안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우주 외교였다. 굉장히 소극적인 형태의 우주 외교였다면 이제 앞으로는 굉장히 우주 외교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해야 되는 이런 의제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우주 탐사, 지금 아르테미스가 그 중에 하나인데, 미국이 이제 달에 가는데 혼자 가지 않고 가고 싶은 나라들을 다 모아가지고 같이 가는 그런 프로젝트를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과학기술적 관점에서는 우리는 당연히 거기에 가는 것에 동참하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보면은 과학기술적 관점에만 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국제법적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아르테미스 약정을 보면 국제법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쉽게 그냥 여태까지 했듯이 그냥 참여한다 또는 국제협력한다 이런 관점이 아닌 거예요. 거기가 우리가 참여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게 국제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으며 외교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가면서 이제는 참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주 활동도 이제 뭐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장기 지속성, 그러니까 long-term sustainability, 그다음에 우주 상황 인식, 그러니까 우주의 물체에 대한 그 상황을 정확하게 추적하고 문제가 있을 때 빨리빨리 그 우리 국내 위성들을 회피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 SSA, 그다음에 우주 교통 관리, 우주가 굉장히 혼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교통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유엔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그 전에 없었던 의제들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의제들은 이제 우주 외교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그 우리 유엔 코프스에 보면 우리 외교부에서도 항상 가시거든요. 항상 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주항공청이 생겼기 때문에 우주항공청에서도 가고, 항공위원회에서는 항상 저희가 기술적인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공위원회에서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의제들이 계속 나올 때마다 이것들이 여태까지는 논의되지 않았던 부분이지만 앞으로는 우주 외교적 관점에서 필요한 의제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알고 시작을 하셔야 된다. 뭐 초소형 군집위성, 이제 아주 작은 위성들을 수만 개 쏘아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또 그 지구 궤도가 혼잡해지겠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스타링크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32,000개, 42,000개까지 쏘아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통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이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외교적인 접근이 분명히 필요하게 된다. 그 다음에 뭐 준궤도 비행, 그 우주 관광 할 때 왜 올라갔다가 그냥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 보통 우리가 준궤도 비행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라든가 뭐 온오비 서비싱, 이제는 우주 그 위성을 하나 올려가지고 고장난 위성에 달라붙어가지고 그걸 고치고 내려오는, 또는 연료가 다 소진됐으면 연료를 주입하고 내려오는, 이걸 온오비 서비싱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새로운 관점의 의제들이 계속 우주에서 다뤄지고 있고, 이거는 또 다른 의미에서는 뭐가 되냐면 이게 공격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는 거거든요. 다른 나라 위성에 달라붙어 가지고 파괴를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외교적인 논의가 많이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고, 뉴스페이스는 뭐 잘 아다시피 이제 민간 기업이 우주 활동을 하는 것이 점점 확장되고 있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 활동의 책임은 국가가 지도록 돼 있어요. 그 외기권 그 우주 조약에 따르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가라고 하는 거, 뭐 우주 자원이나 우주 군축, 뭐 그다음에 안티 세틀라이트 웨폰이나 우주 폐기물,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앞으로도 더 나올 거예요. 새로운 의제들이.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외교적인 관점에서 이걸 이해를 하고 대응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가 만약에 정말 위성하고 발사체 개발하는 정도로 하고 끝났으면 이거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위성도 엄청나게 많이 숫자를 우리가 올려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주 탐사도 해야 될 것이고, 새로운 우주 질서에 우리가 거기에 동참을 해야 되는 이런 관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신우주외교에서의 대한민국의 역할은 뭐냐? 전통적인 우주외교 활동은 당연히 중요하죠. 전략기술은 통제 그 체제 하에서 열심히 우리가 준수해줘야 되는 게 있고, 위성활용 협력 관련해서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게 있으면 특히 개도국 많이 지원해주면 좋고, 그 다음에 신우주외교 분야, 우리가 신경제로 들어가는 많은 아까 말씀드렸던 수많은 그 의제들이 이제 한편으로는 민간 우주 활동이나 상업화를 막 육성을 시키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게 국가 책임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국가 차원에서 이것을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육성과 통제를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주 패권 시대에 어떻게 우리나라의 국익을 반영한 입장을 정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할 때가 됐다. 그래서 앞으로는 적극적인 우주 활동과 더불어서 우주 사회의 활동 선도 국가로서 국제 질서 확립에 능동적인 좀 기여를 해야 되고, 국익을 반영한 논리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우주 외교는 매우 중요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